안녕하세요. 조성돈입니다. 우리 중1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살 예방 관련하여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으로 이긴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고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많냐? 이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한국 사회의 자살은요, 2019년도 사망원인 통계가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인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한 해에 13,799명이 자살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38명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살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살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10만 명 중에 한 해 동안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27명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숫자로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걸로 인해서 제일 많이 죽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월등히 많고요. 그 다음 심장질환, 그 다음 뇌혈관 질환, 폐렴, 다섯 번째가 자살입니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다섯 번째로 많고요. 이 밑으로 당뇨,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이게 호흡기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혈압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선 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당뇨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당뇨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령대별로 그 사망 원인들을 나타낸 건데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0대, 20대, 30대에서는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즉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는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아마 여러분 부모님 세대쯤 될 것 같은데 40대, 5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 원인 2위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뭐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꽤 오래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표를 보고서 좀 더 놀랍게 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숫자들입니다. 이 숫자는 뭐냐면 자살률입니다. 이 연령대의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앞부분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10대, 20대에서는 평균보다는 자살률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사망자가 많다 보니 사망자가 적다 보니까 비율로 치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숫자를 보고 놀랐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밑에 있는 겁니다. 이 밑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죠. 이 퍼센테이지가 뭘 나타내느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퍼센테이지가 나타나는 그 숫자는 뭐냐 하면 이 연령대에 있어서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대 같은 경우는 37.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10대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약 37.5%, 약 40% 가까이가 자살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숫자는 더 충격적이죠. 20대에 이르러서는요.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51%가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죠. 30대는 39%고요. 40대만 해도 21.7%, 즉 5명 중 1명입니다. 사망자 5명 중 1명은 자살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50대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 상당히 그 사망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만 봐도 10%, 즉 10명 중에 1명은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라고 좀 봤어요. 왜냐하면
아니 20대에 이르러가지고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사망자 중에 절반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운수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5배나 많다. 5배나 많다라는 걸 보면 상당히 저는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자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살은 누가 많이 하느냐 이렇게 보면 보통 10대의 성적비관, 그 다음에 왕따, 20대 실연, 취직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10대, 20대에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자살률로 치면 가장 높은 쪽이 어디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많습니다. 이건 이제 한 2년 전 통계인데요. 3년 전 통계인데요. 25.6%였습니다. 그때 평균이. 근데 80대에 이르러가지고요. 78%예요. 상당히 높죠. 몇 배 정도 돼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을수록 그 사망 인구수에 비한 자살자의 숫자가 많다.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망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 숫자인데 어느 쪽이 제일 많아요?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50대 사망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연령대가 어디냐? 40대, 50대.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일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연령대가 제일 많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남자랑 여자 중에 누가 더 자살을 많이 하느냐? 이 연령대쯤 이르면 보통 평균에선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한 2.5% 정도 많은데 이 연령대에 이르면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치면 50대와 40대 남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남자 여자 합쳐서 이 연령대 자살자들이 5천 명 이상 돼서 약 한 자살자의 평균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살이 많으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로 쳐가지고 자살률로 쳐서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벌써 15년 동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위와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가? 저는 우리나라에는 죽음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죽음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이요 생각하기를 조금만 잘못돼도 조금만 실수가 돼도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서 뭔가 깨어지는 순간 곧바로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건 저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같은 거를 봐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저 슬럼프였어요.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마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쉽게 자기의 실패와 죽음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관의 문제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생명의 문화를 갖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생명의 가치관입니다. 생명이 절대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생명과 이 생명의 가치관을 자꾸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이 통계를 자세히 보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가 자살하는 사람 자살률이 높긴 합니다만 원래 그랬던 나라는 아닙니다. 원래 그렇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IMF가 지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IMF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이제 낮은 국가였는데 IMF가 지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자살률이 상승하면서 2011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에 관련된 법,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살 예방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자살 예방을 해야겠다. 특히 정부가 나서가지고 자살 예방에 앞장서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그 자살이 유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하겠죠? 네, 왜냐하면 갑자기 확 늘어났다가 갑자기 자살이 확 줄고 뭐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마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거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98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4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미국의 학자인 조지 켈린과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들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질서가 깨어지면 범죄가 늘어난다. 디스오더라는 말 썼어요. 질서가 깨어진 곳에서 결국 범죄가 많이 일어나더라. 라는 그런 이론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미국의 할렘가 빈민가죠. 할렘가에 가보니까 유리창이 깨어진 곳을 보니까 거기 범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보니까 유리창이 깨졌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더 깨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거죠. 거기다 뭐 용변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그 건물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범죄 지역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슬럼가가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서 이게 재밌는데 하면서 실험을 했죠. 들어보셨죠? 그 슬럼가에다가 차를 2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한 자동차는요. 유리창을 깨놨습니다. 그리고 한 자동차는 그냥 멀쩡히 놔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와보니까 유리창이 안 깨졌던 차는 그냥 멀쩡히 있었는데 유리창 하나를 깨놓은 차를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역시 똑같이 유리창을 깨놓고 심지어 뭐 다 부셔놓고 그 다음에 바퀴도 다 빼가고 도둑질을 한 거죠. 그런 과정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니까 결국 조그만 유리창 하나를 깬 건 별게 아니지만 그 환경이 그렇게 변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범죄화가 되고 슬럼화가 되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1982년도에 그러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 이론을 아주 잘 써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뉴욕의 시장이었던 줄리안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뉴욕 시장으로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1988년입니다. 이 이론이 나오고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뉴욕 시장이 돼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범죄를 없애겠다. 아주 유명한 그 당시까지 뉴욕은 범죄의 도시로서 아주 유명했는데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자주 보잖아요. 뉴욕 갱단 나오는 영화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위험하고 험한 동네였는데 줄리아니 시장이 이제 범죄가 우리 도시에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지하철에 낙서를 지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뉴욕의 지하철 풍경입니다. 낙서를 어마어마하게 해놨죠. 저런 걸 보면서 줄리아니가 범죄를 없애겠다 그러면서 저 낙서부터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뉴욕 갱단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사람들 총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에게 무기를 보급하고 경찰력을 늘리고 경찰로 안 되면 군대를 투입하고 해서라도 범죄 갱단과 전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줄리아니 시장은 그게 아니라 낙서 지우기를 했어요. 낙서 지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언론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범죄가 줄어들겠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갱단이 없어지겠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90일이 지났더니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3달 지나니까 1년이 지나니까 범죄가 30%가 줄었다고 그래요. 2년이 지나니까 50%가 줄었다고 그래요. 3년이 지나니까 80%가 줄었다는 거예요.
뭐 물론 낙서 지우는 걸로 끝나지는 않았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겠지만 그걸 통해서 범죄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문화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지 켈링은 뭐라고 그랬냐? 질서가 깨어진 것, 디스오더가 됐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을 했는데요. 그 디스오더라는 걸로 말하는 건 뭐냐?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치관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 문화고, 문화가 바뀌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고 범죄 행위가 줄어들고 우리로 치면 자살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날 뉴욕의 지하철 풍경입니다. 훨씬 깨끗해졌죠. 이것이 결국 범죄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문화를 바꾸자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도 살 수 있다고 힘을 내보자고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죽음으로 연결짓고 있는 이 과정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하고 이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에어키스입니다. 에어키스라는 게 이렇게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이제 키스를 날리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괜찮니?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외롭지 않도록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동을 펼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해 줬습니다. 저도 이 운동에 실행하면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영상 제가 먼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락앤롤. 중앙자살센터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아 예. 이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거 민망하네요, 이거. 중앙자살예방센터죠. 우리 큐나리 씨.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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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녀석입니다. 생명의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 에어키스. 에어키스. 에어키스를 통해서 주변 지인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괜찮니?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고요. 괜찮니? 잘 지내지?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죠? 소맥 한잔 합시다, 형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제 얼굴을 보는 것보다 이런 영상이 더 좋지요. 예. 좋은 이야기 전해줬습니다. 저는 이런 인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하면서 우리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안부를 물어보면서 서로를 챙기고 공동체가 된다는 것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저는 돈을 너무 중시 여긴 것 같습니다. 경제 중심의 사고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돈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결정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돈은요, 전 제가 생각할 때 상대적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이게 우리 사회의 가치여야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절대적 가치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는요,
돈을 너무 중시 여기다 보니까 돈이 절대적 가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는 순간 절대적 가치였던 생명이 상대적 가치로 변합니다. 내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돈이 없다고 생명을 내어버리는 건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돈을 왜 버는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공부를 왜 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을 좀 더 충족시켜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들을 더 갖춰나가는 것이죠. 근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제 친구들 이렇게 또래를 이렇게 만나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아버지 나이쯤 됐을 것 같은데 가끔씩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아빠들한테 물어봐요. 왜 돈을 벌어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요. 뭘 하고 싶은 건데요? 돈을 벌어서요. 가족들하고 가끔씩 외식도 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여행도 가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공부한다고 그럴 때 그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번대요. 집이라도 얻어가지고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번대요. 근데 그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게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돈 버는 게 쉽지 않거든요. 돈 버느라고 거기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가족을 볼 새가 없어요. 아이들을 만날 새가 없어요. 아내를 만날 새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저당잡혀요. 이걸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게 무너져요.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어느 순간 공부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오지 않도록 특히 부모님들도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음을 잊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시키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마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결과죠. 돈을 벌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이 사회가요. 경쟁이 너무 심해졌어요. 경쟁이 너무 심각해요. 마치 밀림과 같아요. 이 밀림 속에 각종 그 무서운 맹수들이 있어요. 그 맹수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잡아먹어요. 때로는 사자를 만나고 표범을 만나고 곰을 만나고 독사를 만나요. 아마 여러분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동물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들에게 안 잡아먹히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사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안 잡아먹히려고 나도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 짐승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표범이 되고 내가 사자가 되고 내가 곰이 되고 내가 독사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밀림이 되고 맙니다. 정말 이 사는 우리들의 세상이요. 정말 동물들의 세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사건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더라는 거죠. 제가 전에 어느 책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자살 관련된 책인데 한 고등학생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는 짐승과 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괴롭혀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뭔가 먹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그 짐승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잡아먹힐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재물을 갖다 바쳤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갖다 먹이로 내어놔야 된다는 반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곳일까? 뭔가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뭔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학교를 왜 다니는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이유는 우리나라가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입니다. 가장 높았을 때가 2005년도인데요. 이때 고등학생들이 82%가 대학을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학 나와도 취직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학 진학률이 많이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낮은 걸까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그 OECD 국가들 평균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OECD 평균은요, 이건 이제 연령대입니다. 고등학생뿐만이 아니고 그 연령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이 41%입니다. 41%가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기준으로 놓고 봐도 68%입니다. 68%가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 보면 20%대입니다. 30%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독일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학 갈 수 있는 그 자격 시험이 있어요. 아비투어라고. 그 시험에 붙으면요, 지역 신문에 명단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대학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학문적인 수준이 높아요? 독일이 더 높아요. 신기한 일이죠. 대학 가는 사람 훨씬 더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니, 거꾸로 놓고 볼까요? 한국과 독일 중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독일 사람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행복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은 약 한 40% 정도 됩니다. 독일은 제가 정확한 수치가 없는데요. 가장 높은 데가 네덜란드입니다. 독일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고요. 비슷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데 그 나라의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90%가 넘습니다. 청소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진학률이 우리들의 행복을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갔는데 과연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행복하냐? 이렇게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대학을 왜 갑니까? 남들 가니까? 부모님이 가라니까? 아니면 그냥 가는 거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이 쳇바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듣는 얘기가 뭐예요?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친척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너 몇 등 하니? 그 소리 들으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죠? 중학교에 진학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물어봐요? 너 혹시 특목고 가니? 좋은 데 가니? 자꾸 이런 질문해요. 고등학교 지나갔어요? 고등학교 갔더니 질문이 끝났어요? 아니요. 대학 가냐고. 어느 대학 갈 거냐고. 무슨 과 갈 거냐고. 공부 잘하느냐고. 계속 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대학 갔어요? 대학 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질문을 하죠. 취직할 수 있냐고. 좋은데 취직해야지. 이 질문 나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직했어요. 그랬더니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질문을 해요. 결혼할 거냐고. 언제 결혼할 거냐고. 빨리 결혼해야지. 그 소리 듣다가 결혼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애 낳아야지. 애 낳으라고 자꾸 그래요. 자기네들이 키워줄 것도 아니시면서 자꾸 애 낳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둘째 낳아야지. 둘째 낳아야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까지 낳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집 사야지. 돈은 모았니? 그래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게 끝난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니네 집 아이는 몇 등하니부터 다시 시작해요. 니네 아이는 어느 고등학교 갔니? 니네 아이는 대학을 어딜 갈 거니? 네 아들 취직했니? 이 질문이 끝내요. 그냥 다 키워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니네 손주는 몇 등 하냐고 또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책바퀴를 굴르고 있어요. 이걸 깰 수가 없어요. 결과가 없죠. 끝이 없는 것 같죠. 행복하기 위해선 이걸 끊어야 돼요. 쉽진 않겠죠.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今日も走り続ける。誰だってランナーだ。時計は止められない。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速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悩んで悩んで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全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誰が人生をマラソンって言ったのは。リクルートポイント始まる。まだここにない出会い、リクルート。 예, 재밌는 영상이죠. 마라톤을 달린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인생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라톤을 달리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리려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 몇 등하니 여기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건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내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내지는 그 정해진 목표라는 것, 아까 제가 말해놨던 그 인생의 쳇바퀴라는 거,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고 못 이루었을 때 내가 좌절해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의미가 있는가? 그걸 목표라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학교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도 실은 여러분들과 대면해가지고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단절된 상태로 여러분 본다라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우울증이라는 거죠. 우리 계속적으로 좌절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스톡데일이라고 해군 장교입니다. 이분이 베트남 전쟁 때 해군에 있는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근데 추락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무려 8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년은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끝내 8년 만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들 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제가 옆에서 봤더니요. 금방 나는 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끝내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내가 다음 부활절이 되면, 미국식 명절이죠. 부활절이 되면 내가 돌아갈 거야 그랬는데 그날이 돼도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족들과 함께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또 무너졌습니다. 짧은 희망을 걸었던 그 사람들은 끝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론 당연히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바로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있는 곳에서 미국의 해군 장교로서 내 명예를 지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니까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이제 모순이잖아요. 그 뭐예요? 희망의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스톡데일은 짧은 희망을 가진 것. 오히려 낙관주의자들이 그 시대를 견디어내지 못하더라.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한참 공부해야 되고 아무래도 힘든 고등학교 시절인데 이때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하려니까 그것이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짧은 희망은 우리를 좌절시킨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1년 반 지났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시작됐던 작년을 기억해 보세요.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아직 계약도 못하고 있는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계약을 못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한 몇 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 한 달 정도는 계약을 미뤘어요. 이게 지나면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계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걸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그게 정말 몇 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1년 반 지났잖아요. 새 학기를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돌이켜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었으면 좀 더 잘했을 거예요.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장비를 더 갖춰서 좀 더 좋은 수업을 제가 만들어냈을 텐데 임시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들어서 뭐 3주간 뭐 이렇게 놨다가 3주가 돼도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웠고 3주가 지나고 또 다시 3주 또 혹시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큰 꿈만 갖지 말고 뭐 대박이 나고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일상을 회복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삶 가운데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의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런 일상의 삶? 그거 상당히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전에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면서 중학교였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처럼 살아도 참 괜찮아요.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학생들이 눈이 동그래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부분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 학생들은 왜 날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요? 내 얘기가 이상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그걸 상당히 이상하게 느꼈어요. 나는 평범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 거겠죠? 그리고 엄마 아빠처럼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엄마 아빠처럼 안 사는 거였는데 갑자기 강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처럼 살아도 괜찮다고 하니까 놀라게 되는 거죠. 만든 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처럼만 살아도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인생에 큰 실패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려고 오늘이 힘든 삶이 아니라 행복하겠다고 그 무슨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장도 행복할 수 있는 그 공식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 그럼 행복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문화를 바꾸는 법. 그건 뭐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의 경험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K-방역입니다. 코로나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책이 하나도 없었죠. 뭐 백신이라는 것도 없었고 약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지금도 뭐 약은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가 닥친 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힘을 합친 거였어요. 모두가 함께 마스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우리는 앞장서서 다 금하고 안 했죠. 모이질 않았고. 지금도 4인 이상 못 모인다고 그러니까 4명만 모이고 밤에 모이지 말라니까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이걸 하니까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던 나라들을 보면 뭐야? 이런 규칙을 안 지킨 거죠. 뻔히 아는데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K-방역이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아주 소중한 교훈을 하나 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공동체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가 정한 그 규칙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이 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저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 것이죠. 저는 이런 공동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돈 중심의 이러한 가치를 버리고요. 그리고 서로가 이 경쟁 속에서 이겨보겠다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자살 예방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살한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가지고 남을 괴롭힙니다.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범죄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남을 해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자살한 사람들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무슨 얘기냐. 이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약한 곳에서 터져나갔다.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자살은 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요.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심어줬다면 이 사회에 자살이 없을 겁니다. 전 중1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경쟁의 장소, 밀림의 그런 짐승의 세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대한민국이 그런 곳이 되어서 서로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